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너무 더워서 물수건을 목에 찼습니다. 안 차면 더위 먹을 것 같아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지난 7월 4일이 미국 독립 기념일이었죠.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된 계기가 그 당시 13개 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의 과다한 부채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영국 자체 내에서 부채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그 부채를 새로운 대륙 식민지인 그 당시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당시 13개 주가 필라델피아에서 모여서 영국의 부채를 우리가 이게 부적당하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내각이 트리플 적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부채 이자. 결국은 독립할 당시에 본인들이 독립하게 된 원인이 영국의 과다한 부채에 대한 전가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과다한 부채를 세계 각국에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적당한 부채를 미국을 대신해서 안게 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당시 미국이 독립을 했던 마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행 이론이 될 수도 있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미국의 부채가 얼마나 되걸래 이렇게까지 관세라고 하는 조세 제도를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느냐. 미국의 부채가 결국은 미 국채를 발행한 게 부채가 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36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36조 달러에 대한 작년 2024년도 국채 발행 이자가 한 1,500조가 돼요. 미국의 국방이 예산이 1,000조 되지 않습니까? 국방비를 넘어선 부채이자. 국방비보다도 부채이자가 더 많으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국방비를 감소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1,500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루에 이자가 4.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4조 1천억. 하루 이자가 미국이 1시간에 1,700억이에요. 이자가 우리나라 원화로 1시간에 1,700억.
이거 버텨내겠습니까? 1700억이 어떤 돈이냐? 옥천군, 5만이 사는 옥천군의 1년 예산이 62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1700억이면 3시간이면 5400억 아니에요? 한 3시간 반 정도면 이자가 옥천군의 예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나오는 것이 미국의 대형은행, 미국의 은행이 5천 곳이 있어요. 5천 곳. 우리나라는 은행 지점을 다 합쳐서 5천 곳인데 미국은 은행 수가 5천 곳입니다. 그 중에서 대형은행이 있습니다. 대형은행이 부실 채권에 대한 방어를 위한 한도가 있어요. 그게 한 5% 돼요. 5%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것을 SLR이라고 합니다. 그 SLR 기준을 완화하려고 하는 거죠. 뭐 3%나 4%, 1, 2%만 낮춰도 대형 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결국 국채를 사라는 얘기죠. 미국 국채를. 지금 10년물, 뭐 20년, 30년물 발행을 해도 외국에서 이게 특별히 사줄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다 어려워서. 그리고 미국 내부에도 여러 가지 규제로 미국 국채를 사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은 9조 달러라고 하는 단기채를 계속 2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돌려막기 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단기채에 온 돈이 MMF가 다 단기채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LR을 기준으로 완화해서 미국 채권을 자국 내에서 수요를 발생을 시키고, 또 한 가지가 지니어스 액트법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규모가 2,300억 달러 정도 돼요. 2,300억 달러. 많은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2,500조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이 2,100만 개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시가로 따졌을 때 2,500조. 그럼 애플 정도 시가총액 되는 거죠. 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 시가총액이 전 세계 금이 2경 5천조입니다. 비트코인에 2,500조니까 10배는 되죠. 10배. 36조 달러라는 게 한 5경은 되는 거예요. 5경. 환율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죠. 대략 4경 5천조에서 5경 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를 흡수하는 형태.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뭐 테더사나 USDC 이번에 나스닥 상장된 서클 그런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 국채를 사지 않습니까? 그걸 제도화 시켜서 미 국채를 수요를 더 확장을 시키는 거죠. 두 가지죠. SLR 기준 완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시켜서 미 국채의 새로운 수요자로 만드는 형태. 그러나 과연 이러한 그 달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부채이자라든가 재정적자. 미국의 재정적자가 보통 6개월에 1조 달러씩 발생해요. 그러면은 올해만 해도 2조 달러 발생하죠. 트럼프 기간 동안 뭐 9조 달러, 10조 달러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6조에서 뭐 45조, 46조 되는 거 아니에요? 달러가 과연 지속적인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또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가 제조와 내수, 소비를 통해서 성장을 해서 그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겠느냐. 한계가 오겠죠. 1970년도 금으로 담보를 삼다가 석유로 담보를 삼은 거 아닙니까? 결국 페트로 달러가 석유를 원유를 살 때 달러로 하자. 그래서 기축통화가 된 거고 근본이제에서 이제 페트로 달러 시대로 온 거고 이 페트로 달러 자체도 한계에 온 거죠. 너무 많은 양적 완화를 해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코인 달러 형태로 미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국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니죠. 지속적인 달러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수입이 부채 이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느냐. 뭐 트럼프 내각은 자기 임기 내 한 9조 달러는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거죠. 관세 수입이 많다는 것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고용이 줄어들 거고 거기에 나타나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제조업의 침체. 그 자기 생각대로 가겠습니까, 경제가? 그런 걸 놓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중남미,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아닌 그리고 중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뭐 요 정도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중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있는 그 국가들한테 결국 미국의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1997년도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게 환율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태국으로 해서 이렇게 온 건데, 흔히 얘기하는 월가 자본가의 양털 깎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환율을 급등을 시켜서 그 나라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월가의 자본가들이 들어가서 다 삽니다. 사고 다시 3, 4년 안정이 됐을 때 고가로 팔고 나오는 그런 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그런 외환은행 케이스가 있잖아요. 론스타. 아직까지도 그 법적 분쟁, 이자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얼마를 벌고 나간 거예요? 그 당시 3조? 3조가 넘게 벌고 나갔죠. 그 당시 3조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이자만 해도 지금 몇천억 더 줘야 되는 소송에 져가지고 한동훈 저 법무장관 있을 때 항소까지 해가지고 이자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환율로 양떡 깎기를 한 미국이 이제 환율로 안 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양떡 깎기 하는 거죠. 양을 한 번에 이렇게 털을 깎는, 이렇게 조금씩 깎는 게 아니고 잔뜩 키우는 거죠. 그 양을. 그래서 자랄 때까지 자라게 하고 한 번에 깎으면 많은 양털을 모으지 않습니까? 약탈하는 거죠. 월가 자본가들이 하는 방법 아닙니까? 제2의 양털 깎기가 시작된 거다. 스테이블 코인을 지니어스 액트법으로 제도화시키고 서클이 상장되고 나스닥에 이런 것들은 월가 자본가들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다. 이 월가 자본가들이 달러라고 하는 화폐로 아적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계에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해서 세계의 개도국의 자산을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EU가 뭐 자국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한국도 언급이 되는 상황이고 법안도 준비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어용이죠. 방어용. 자국의 통화가 달러가 미국에 흡수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방어용 형태로 보아집니다. 중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결국 중국도 위안화 발행해야 되잖아요. 위안화하고 1대1로.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보를 히토리로 하겠다는 거죠. 히토리로 하고 광물, 구리 이런 광물질로 담보를 하겠다. 그래서 세계 각곳에 광산을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지금 미국의 담보가 뭐예요? 달러의 담보가 국채 아닙니까? 근데 국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새로운 담보를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위 디폴트 빚 못 갚겠다 만세에 물르는 거죠. 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빚 못 갚겠다는 방법 하나 아니면 새로운 담보를 설정을 해서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방법 아니면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방법. 새로운 화폐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새로운 담보를 확보하는 방법. 그것이 저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지 않겠느냐. 미국이 원유 생산 1위 아닙니까? 매장량. 천연가스도 그렇고. 에너지를 담보로 화폐 기득권, 기축통화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달러를. 월가의 자본가들이 달러는 생명이 다 했다고 하면 포기하겠죠. 그랬을 때는 이미 대안화폐가 나와 온 상태고 그들이 그 대안화폐에 다 갈아타거나 시장을 점유했다고 했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러지 않고는 대안화폐가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월가 자본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저는 에너지라고 보는 겁니다. 에너지. 그 에너지를
지구 안에서 화석연료, 원유나 천연가스 아니면 재생에너지. 근데 재생에너지도 한계가 있잖아요. 만들 수 있는. 그럼 어디서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냐. 결국은 우주에 나가서 태양에서 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생성해서 지구로 쏴주는 형태. 저는 그런 에너지 패권 생각해보는 거죠. 그 에너지 저장 장치 회사들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거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지금 뭐 배터리 회사들이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켜 놓고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트럼프 내각이 전기차 사용 정책을 안 하지 않습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겠다, 에너지를. 그러면은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 ESS, 에너지 보관 장치 회사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이제 재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네타냐후를 재판에 서게 하면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걸 중단하겠다. 이건 뭐 내정 간섭을 떠나서 그 나라의 그 지도자를 사법 처리하는 것까지 관여를 한다? 그거는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왜 그럴까요? 네타냐후를 재판에 서지 않게 하는 게. 네타냐후한테 빚진 게 있을까요? 가자지구 개발권 때문에? 그보다는 결국 월가 자본가들의 50%가 유대 자본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는데 유대 자본, 월가 자본이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에서 트럼프 자체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머스크가 당을 아메리카 당을 트위터 X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65%의 찬성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죠. 머스크가 상당한. 그래서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별정직을 장관급으로 줬고 4년 동안 서로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4개월밖에 못 갔습니다. 트럼프 내각은 세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월가, 그리고 마 세력. 마는 그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백인들, 그리고 M7, AI 기업 M7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산가. 그래서 이 세 그룹이 모인 거죠. 내각에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미란이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란 보고서가 나온 거고, 파워 게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스크가 베센트한테 밀려난 거고.
마하 세력은 아적 일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은 월가의 자본가에 손을 들어준 상황 아닙니까? 머스크가 내각에서 퇴출당하고 이번에 머스크가 또 당을 만드는 과정도 결국은 월가하고 한판 붙자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하고 붙는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마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마가 세력이 정치적 역학관계는 뭐 지켜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결국 미국은 월가의 기존의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가들이 AI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본가와 대결을 하는 구도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트럼프가 그 팔란티어 CEO 피터 틸이 벤스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벤스 부통령을.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머스크를 내세워서 트럼프하고 월가하고 한번 경쟁을 해봐라 했는데 결국은 월가한테 밀린 거고, 그래서 내각에서 퇴출되는 상황까지 되고 당을 만드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월가의 기존 세력이 아적은 막강하다. M7의 시가총액이 17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월가의 자본가가 갖고 있는 그 규모가 4, 5조 달러밖에 안 되지만 JP 모건이라든가 블랙록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무려 11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 한 회사만. 그들이 모였을 때 한 45조 달러 돼요. M7이 한 3배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M7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 화폐나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서.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월가 자본가들이 비트코인을 다 흡수해야 올라가는 거지, 월가 자본가들이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올라가게 하겠습니까? 그 월가 자본가들이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그게 비트코인의 한계다. 아직까지는 월가 자본가들이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이 그냥 뭐 AI 기업 하나 정도, 애플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월가 자본가들이 비트코인을 다 갈아탔을 때, 그때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까지는 어려워도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자산, 금과 비교되는 자산으로 갈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한 가지가 담보력이 없잖아요. 비트코인 담보가 뭐가 있어? 담보력이 없는 자산? 그럼 금은 담보가 뭐냐?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없자면 그게 담보고, 또 금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3,000톤씩 생산할 수 있게 세계가 약속이 돼 있어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3,000톤씩은 증가를 해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고 딱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를 계속 나눠가지고 잔뜩 올려놓은 다음에 미분해서 화폐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조세 문제, 환율 이런 것들을 과연 제도화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약점이 그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되면서 조세나 환율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세계 경제 상황을. 그리고 이자가 붙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교환 기능으로서에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송금하는 데는 수수료가 있죠.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아적은 시장 점유율이 적고, 미국 국채가 36조 달러인데 2,300억 달러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갈 길이 멀죠. 2조 달러까지 트럼프 내각이 끝나는 4년 후에 2조 달러 정도까지 시장을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하 경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세계 지하 경제가 더 커지면 세계 경제가 왜곡돼서 발전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M7을 중심으로 AI라고 하는 신기술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부채로 성장한 거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 때 8조 4천억 달러가 국채가 발행됐어요. 트럼프 일기 때 약 4조 5천억 달러. 요번 트럼프 내가 4년 동안 한 8조 달러 늘어난다고 하죠. 이 국채 찍어서 경제가 성장한 거 아닙니까? 가짜 성장이잖아요. 버블, 거품. 그거는 언젠가는 꺼진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우려스럽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유럽이 금리를 내리면서 지금 양적 완화하고 있죠. 국방비 5%까지 올리면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하는 중입니다. 독일은 헌법까지 바꾸면서, 중국은 이미 양적 완화를 해오고 있고 2천조 정도. 일본은 엔캐리 자금만 해도 한 3경 되지 않습니까? 이미 양적 완화가 될 만큼 돼 있고, 부채 비율 250%까지 간 상태고, 미국 SLR 규제 완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화 시키면서 미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양적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OBBBA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감세 법안. 거기서 부채 한도가 5조 달러 증액할 수 있게 해놨어요. 양적 완화 아닙니까? 새로운 양적 완화의 시대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저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저금리는 도래하기 어렵다. 중고금리 시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모든 블록화된 세계가 지금 대규모 QE,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저금리가 된다? 돈이 많이 풀리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지나, 내린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회수해야지. 그러려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증시가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측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통화가 늘어나니까 그 통화가 증권시장으로 오지 않겠느냐. 증시가 더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는 거죠. 전 세계는 화폐가 대개혁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너지 확보해야 돼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 에너지 패권이 있으면 규제받지 않는 나라, 제재받지 않는 나라,
지금 트럼프가 거의 뭐 조폭식으로 관세 부과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한 국가의 지도자를 재판하해라 마라까지 얘기할 정도로 협박성, 강제성 관세, 관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곳이 없잖아요. 쓴소리 못 하잖아요. 왜? 제재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달러, 군사력, 에너지. 그래서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그게 에너지라고 보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어렵습니다. 원전으로도 어려워요. 그거는 자급자족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수입의 10%가 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뭐 우주에 올라가고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만들던 에너지를 새롭게 수소 에너지를 만들던 에너지 자립을 하고 그것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자주국방, 자주경제,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서 자리할 수 있다. 통일도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 일본, 중국, 소련, 러시아, 중국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나의 패권만 가지고. 화폐를 패권 갖기는 경제력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미국의 27분의 1.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AI 시대는 에너지가 결국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럼 에너지 관련된 산업 키워야 돼요. 그리고 AI를 소버린 AI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AI 시스템 체계. 저는 찬성해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우리나라 그거 잘하지 않습니까? 응용하는 거.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활성화시키면 벤처기업, 스타트 기업들한테 어플리케이션 분야, AI 육성하면 또 지원하면 상당한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장치, 디바이스 분야하고 이 하드웨어 분야는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초기에. 스타트 기업이 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물적 분할하고 이중상장하고 그냥 문어발식으로 재무적으로 계열사만 이렇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재 가치가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해야지. 이때다 싶어서 정부 지원 어떻게 받아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그런 식의 제밥에만 관심 있는 그런 식의 그 비윤리적 도덕적 기업 운영은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대기업도 어렵지만 대기업이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포럼이나 간담회 해본 적 있습니까? 대기업이? 경제 5단체장 모여서 해본 적 있어요?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그런 걸 해야지. 국가 지원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받았으면 환원해. 왜 환원을 안 해? 3세, 4세한테 다 넘겨주고. 과정의 배분을 하라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재벌은 해체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국 화폐 시장을 5대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경제 패권을.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 곳이 또 어딘가. 신한. 이 5대 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패권 갖고 있는 겁니다. 화폐에. 1분기에 돈 벌은 게 7조 원 아니에요. 다 적자인데. 발권은 정부가 있죠. 한국은행이. 이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잘 사용하라는 거지. 함부로 막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5대 시중은행 M2의 일정 부분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화폐량에 그 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지원과 정책적 제도를 받아서 저성장기에 유일하게 이익 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환원해야죠. 어려운 내수시장에 환원하고 기부도 하고 한 사람 퇴직하는데 6억 7억씩 준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 패권을 일정 부분 국가가 제도권 안에서 해줬으니 거기서 어떤 혜택을 수익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죠. 이번에 배드뱅크 설립할 때 50%는 은행에서 다 출자해야 돼. 경력금으로 6억 7억씩 주는 게 말이 됩니까? 300만 원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수시장은 100만 원 받으려고 일주일씩 서류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식의 기업 운영하면 안 돼요. 부당 대출이나 잘 막으라고. 은행장 뭐 사춘이라고 해서 600억 700억 대출해주고 한 100억 갖고 잠수 타고 그런 건 왜 발견을 안 해? 그러면서 돈잔치를 해? 그게 말이 돼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있어. 우리나라 은행은.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명하게 한번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 플랫폼이라고 해서 언론 링크 시켜가지고 언론 기능 하죠. 그 세금 다 받아야 돼요. 플랫폼세. 왜 언론 기능을 합니까? 그러면 그 기능 하는 거에 대한 세금 내야지. 우리 물건이 오면 거래 명세표 오잖아요. 거기에 부가세 붙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야 돼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제가 어려워서 영세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야. 공정한 배분, 공정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배분하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왔잖아요. 지켜봤잖아요. 아무튼 새 정부는 이 화폐나 에너지 전 세계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냐, 외교안보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기업들도 파이팅 하셔야 돼. 그래야 내수시장이 사는 거야. 내수시장에서 물건이 팔려야 기업들이 또 생산할 거 아니야. 수출도 하고. 너무 기업 위주의 경제.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운영하다가 적자나면 비행기 안 뜨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돈 주겠지 하고 뭐 배째라식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그 재벌 3세들. 저는 주식 다 압류해야 돼. 국고 환수 시켜야 된다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버는 돈도 아니잖아. 공적 자금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이자나 제때 존나 물었어.
다 갚았는지도 물어보고. 100만 원 빌리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몇 조씩 그렇게 갖다 쓰고. 도덕적 해이 아니에요. 기관 산업이라고 해서. 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FOMO. 내가 소외됐을 때 느끼는 두려움. 주식이 막 올라가. 근데 난 주식이 없어. 두렵죠. 주식이 막 빠져. 근데 난 주식이 있어. 그럼 두렵죠. 어떤 큰 흐름에서 내가 제외됐을 때 느끼는 증후군, 두려움. 그걸 포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안 돼요. 심리적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국민들이 안정적인 심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정부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됩니다. 뭐 해수욕장 개장했다고 TV 나오는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2박 3일 또 휴가를 갔다 오는 것이 더위를 또 이기고 극복하고 재충전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남은 시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